안녕하세요. 2020년 1학기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범죄사회학 강의를 맡게 된 배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낯서네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버대학 교수를 뭐 한 10년 넘게 해봤고,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것이 익숙한데, 아마도 우리 학생분들은 굉장히 낯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 장비도 사실 대단히 뭐라거나, 그리고 뒤에 있는 환경도 좀 이상해 갖고 좀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여러분이나 제 잘못이 아니죠. 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당분간은 한 1, 2주 정도 해야 되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벌어진다고 뭐 이해하시면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우리 같이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 과목은 충북대학교 사회학과에 개설된 2학년 개설이라고 들었는데, 뭐 학년은 상관없습니다. 범죄사회학 과목입니다. 어, 범죄사회학에 대한 설명을 뭐 지금 이렇게 여기서 드려도 되지만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간략한 강의 속에 강사 속에 뭐 이 정도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온라인 수업만 한다면 제가 이 첫 번째 시간에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겠지만은, 사실 이것은 일종의 응급 처방이잖아요. 그러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범죄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희들은 그냥 범죄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범죄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을로 이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회학과에 개설이 됐기 때문에 범죄 사회학 뭐 이렇게 되지만은, 그냥 범죄학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크게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뭐 그럼 범죄학이라는 것은 범죄 심리학과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분이 많이 이제 뭐 범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잔혹한 범죄자들의 심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그런 거 많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이 범죄학은 범죄와 관련된 포괄적인 학문입니다. 크리미널러지인 거죠. 그 아래 범죄 심리학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범죄와 관련된 사회적인 어떤 연관성,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로 봐서는. 근데 이게 뭐 크게 제가 말씀드린 크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범죄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 소개를 먼저 하죠. 저는 이제 어, 여러분 뭐 TV나 혹시 드라마 이런 데서는 별로 뭐 TV나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별로 보시지 않겠지만은, 어,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는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을 했었습니다. 저는 2000년도 중반, 2000년대 중반에, 지금부터 한 15년, 16년쯤 되죠. 그때쯤에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프로파일러, 우리는 이제 범죄심리 분석관이라고 하는데 프로파일러로 일을 했었고,
거기서 일한 후에 서울 디지털대학에서 경찰학과에서 한 10년 정도 학과장 전임 교수를 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프로파일링 이런 걸 가르쳤죠. 범죄 행동 과학, 범죄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쳤습니다. 주로 이제 사이버 대학, 서울 디지털 대학이 사이버 대학이니까 있지만 그 사이버 대학이지만 주로 학생들은 현직 경찰들, 현직 수사관들이 많았고 CSI 요원들, 뭐 이런 범죄 수사관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이제 저는 프로파일러와 경찰학과 교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후에 현재는 방송에서 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파일링 관련된 것을 자문하고 또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유튜브에서 범죄 관련된 컨텐츠를 설명하기도 하는 범죄 관련 크리에이터인 거죠. 그리고 팟캐스트에도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채널의 크라임 채널, 프로파일러 배상훈의 크라임 이 채널의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 팟캐스트 크라임에서 제가 그것을 하는 크리에이터이기도 하죠. 그리고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있는 주로 이제 제가 경찰에 생활할 때는 뭐 연쇄살인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같은 그런 범죄자들이 이제 나왔던 때이고 그 뒤로는 이제 여러 연쇄 범죄자들이 나왔었고 다양한 관련된 방송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 충북대 사회학과에서 이 범죄 사회학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같이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잠깐 이제 강의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 근데 범죄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 걸 먹어갖고 그리고 범죄와 관련된 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전에 여러분이 이제 제가 교재로 추천했던 이론 범죄학, 그러니까 볼드라고 하는 사람의 칠판 이론 범죄학 책입니다. 사실 뭐 다른 뭐 참고서 필요 없습니다. 이 책 하나면 사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가능하면 꼭 구입해 갖고 여러분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 책이 사실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쓰는 교재인데 그것도 이제 아무래도 쉬운 교재가 있고 어려운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미국의 대학생들도 사실 어려워하는 교재. 3학년, 4학년, 어떤 경우는 대학 원생도 뭐 일부 본다고 하는데 보통 한 미국 대학의 3학년 정도가 보는 그 책입니다. 보통 이제 범죄 관련된 그 책들을 쭉 보면은 그냥 쉬운 가십성, 뭐 수필 같은 마치 소설 같은 범죄에 관한 얘기를 쫙 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고 그리고 뭐 범죄에 대한 뭐 사실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뭐 어떻고 뭐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학책 말하자면 예를 들면 뭐 살인 사건에서의 뭐 형사 절차라든가 여러분이 이제 법학과라든가 행정학과 같은 데서 그런 법 절차 그리고 어떤 범죄자가 어떻더니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이 책은. 그리고 지금 과목은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형사사법의 체계라든가 구조 이런 얘기가 또 아닙니다. 이 책은 이것은 오로지 범죄에 대한 이론, 즉 범죄에 대한 이론을
이론을 주로 다루는 책입니다. 왜 근데 이 책을 주요하게 하느냐라면 사실은 범죄에 관련된 많은 이런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것처럼 범죄학을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학부 과정의 과목은 사실은 아마 충북대학교 사회학과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전국의 대한민국에서 이 범죄사회학 과목이 개설됐는데도 사실은 거의 없고 고려대학교에서 한 10년 전에 있었나? 몇 년?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으니까요. 그 뒤로는 근데 고려대학교에서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퇴직하신 다음부터는 범죄사회학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드문드문 개설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범죄사회학, 범죄학이 개설되고 이론을 가르치는 데는 몇 개 없습니다. 충북대학교하고 하나 있을까 말까 해서 여러분은 사실 뭐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데 문제는 그만큼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에 대한 이론 그 자체를 다루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범죄의 다양한 범죄에 대한 뭐 이런 현상을 다루는 거, 그러니까 이 범죄 종류 이런 걸 다루는 그리고 법학적인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또 여러분들도 착각하는 게 형사법에서의 범죄를 다루는 것과 범죄학, 범죄사회학에서 범죄를 다루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부를 좀 하시다가 보면은 후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이게 어렵구나. 괜히 선택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수강 정정 기간이 된다고 하면은 가능하시면은 이 어려운 이론 같은 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수강 정정 다른 과목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 범죄 이론에 대한 것을 강의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리고 사실 이 책도 우리나라의 이 범죄 관련된 번역가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갖고 번역 자체도 좀 엉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번역이 좀 약간 좀 지저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이 부분의 맥락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건 감안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과목은 어려운 과목이다. 그리고 쉽게 학점을 딱 생각이면은 애당초 수강 정정을 하시라.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이거는 이렇게 어려우게 하는 건 범죄 관련된 사회학과에서 범죄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직업적으로 나가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회학을 전공해서도 나중에 범죄에 관련된 그와 비슷한 일탈이나 이런 쪽으로 직업적인 걸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들어가실 분이면 이 과목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경찰 시험이나 이런 데에도 범죄 심리, 범죄학 분야가 이제 필수 과목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과목은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지 그냥 재미로 아니면 다른 전공 과목이 없어서 그런 분들은 듣지 마세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간이 아닙니다. 강의 소개는 충분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론 중심으로 쭉 진행이 될 거고 이론을 흐름에 따라서 쭉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은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 생물학적 이론, 심리학적 이론, 흔히 말하는 긴장 이론, 학습 이론, 통제 이론, 낙인 이론, 갈등 이론, 발전 이론, 통합 이론, 포스트 모던 이론, 성 관련 이론 등등 이렇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밖에. 대신에 범죄와 관련된 이 이론은 충분히 여기서 다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해하시는데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평가는 과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인제 수업 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은 아시겠죠? 시험은 인제 뭐 단답식 그런 거 아닙니다. 논술이 주제 논술형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한 뭐 두세 문제에서 주제 논술형이고, 과제는 인제 말 그대로 소논 논문 같은 경우 뭐 레포트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제 뭐 이거는 아시다시피 상대 평가기 때문에 제가 뭐 점수를 잘 드리고 싶어도 해서 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대 평가는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고, 수업 태도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뭐 특히 인제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한다든가 아니면 괜히 출석만 해 갖고 수업 분위기 흐리는 사람들은 그냥 제가 "출석을 인정해 줄 테니까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뭐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집중하시고 애초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나가세요 그냥. 안 들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인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인제 그 이런 그 이 휴대폰 같은 거에 대해서 굳이 말씀 안 드렸는데, 다른 과목이 제가. 근데 수업 분위기 때문에 핸드폰은 꼭 이런 예절은 지켜야 됩니다. 기본적인 예절은 지켜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제 수업 시간에 이 좋은 질문들, 그리고 그 수업을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다양한 날카로운 질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안쪽에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존재하게 해서 편차가 확실히 나게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을 수업 시간에 보이는 분들은 충분히 이 성적에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만약에 수업 분위기를 흐리거나 '저 사람은 괜히 들어왔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마이너스를 해서 완전히 그 학점에서 편차가 변별력이 낮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 장 이론과 범죄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이론과 범죄에 대한 얘기는, 범죄학 자체가 하나의 학문으로서 범죄 자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범죄는 일어나고 이 범죄는 안 일어나는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법, 이게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친족 범죄가 높다. 범죄율이. 아니면은 일본에 비해서 사기 범죄율이 높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흔히 말하는 유전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문화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역사적인 이유가 있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방법이 이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이론들을 배우면은 당연히 그 범죄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은 설명의 일부이죠. 근데 이론이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요한 것, 그리고 큰 것들, 이런 것들은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론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의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아무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대신 이론을 알아야지 범죄의 대략적인 흐름, 큰 줄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죠. 이해하고 어떤 특정한 시간 공간에서 어떤 정보를 취합해서 그것을 다른 어떤 것과 연관시키는 이런 적절한 방법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론인 거죠. 사실 뭐 범죄 이론에는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뭐 이걸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크게는 기본적으로 두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초자연적인 설명이 있고 자연적인 설명이 있는 거죠. 뭐 이건 초자연적인 설명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뭐 업보다 아니면 뭐 조상을 잘못 만났다. 이건 다 초자연적인 거죠. 근데 자연적인 거, 그러니까 세속적인 설명은 그게 사실 이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즉 그거는 교육이 잘못됐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아니면 그 지역이 워낙 범죄자들이 많은 데다. 이런 것들은 다 자연적 설명이죠. 뭔가 원인을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초자연적 설명은 뭡니까? 사실은 신의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무당의 영역이라든가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크게는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 뭐 이거는 크게 구분을 하는 거지 이제 흐름에 따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초자연적인 설명부터 그냥 흐름에 따라서 한번 보시죠. 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에서는 죄 많은 인간. 인간은 원래 죄가 있다. 그게 본성이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고 거기에 처벌을 받는 거고.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권력을 가진, 예를 들면은 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하늘이라든가 이런 존재한테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거다. 예를 들면은 어떤 홍수가 나고 지금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이렇게 터진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아니, 하나님의 어떤 벌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다 초자연적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교회 가서 기도드리고 굿하고, 그죠? 이런 건 이제 흔히 말하는 신성화된 의례와 의식.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근대 시기 이전까지는 대부분 그랬고 지금도 사실은 보세요. 음, 종교로 많이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이전 시대에 존재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존재하는 그런 설명인 거죠. 근데 중세 시대에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뀝니다. 사실은 중세 시대에 넘으면서는 요건 중세 시대에 대한 거는 근대 형사사법 체제의 기원과 발전과 관련돼 있습니다. 어, 여러분 서양 유럽, 중세 유럽이라고 하는 건 기사들 말 타고 막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로미오와 줄리엣 막 이런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로미엣 가문과 줄리엣 가문이 있었죠. 근데 중세 시대에는 국가보다는 그 어떤 지역의 영주들, 그러니까 유력한 집안 그 가문들이 힘을 겨루는 막 이런데요. 그 가문들이 서로 반목하고 그래요. 그럼 누가 옳은지 몰라요. 어쨌든 둘 다 옳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중세 시대에는 막 말 타고 긴 창에다 뭐 꽉 부딪혀 갖고 그리고 칼싸움 막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런 엄청난 가문의 반목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대리인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들을 돈으로 주고 사갖고 싸움에서 이기는 쪽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나는 겁니다. 되게 웃기죠. 웃긴데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흔히 말하는 국가라든가 아니면
큰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그걸 딱 정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누가 옳은지 틀린지를 판별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사적 복수인 거죠. 네? 사적 복수고, 사적 복수를 하기 위해서 대리인, 기사를 고용해 갖고 싸우는, 승리가 곧 진실인 이런 시대가, 왜 기사들이 싸우다 보면은 누군가는 이길 거예요. 근데 그 이기는 것은 신이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신이 그 사람의 손을 왜 들어줬느냐? 그 사람이 옳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옳다는 것은 그 사람을 고용한 집안, 혹은 그 사람을 고용한 봉건 영주가 옳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죄를 져요? 지는 가문이 죄를 진 거고, 이기는 가문은 죄를 안 진 거죠. 되게 어떻게 보면은 너 불합리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되게 합리적이에요. 왜냐? 누구도 피를 흘리지 않아요. 다만 기사들은 피를 흘리죠. 근데 기사들은 그걸 하려고 돈을 받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돈키호테 같은 그 기사가 이렇게 막 하는, 그게 바로 그 시대죠. 이걸 결투 재판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얼 바이 배틀. 결투를 통한 재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시죠? 어차피 재판을 해봤자 판사가 누구 편을 들 수도 없잖아요. 판사도 인간인데. 그럼 신은 승리한 자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게 실현 재판입니다. 트라이얼 바이 오딜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세 시대에는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또가 내 놈의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해서 고문을 하죠. 막 때리고. 그래도 부당하다고, 난 죄를 안 졌어라고 하면은 죄를 안 지은 거예요. 중세에도 그런 거죠. 막 고문을 해요. 손톱 뽑고 발톱 뽑고 막 고문을 하는데, 그리고 주로 이제 뭐 불길을 달리게 하고 뭐 물에 던져 갖고 살아나오면 그 사람이 무죄인 거예요. 이걸 고통에 의한 판별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하죠. 그런데 누구도 진리를 알 수 없으니까 신만이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하에서 일단 고통을 줘보자. 그러면은 고통을 극복하도록 신은,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은 신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죠. 그거는 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문을 받다 죽으면은 그 누구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죠. 살아나오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근데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마녀 사냥이죠. 네가 마녀인지 물어봐서 막 고문을 해갖고 죽으면 마녀고 살아나오면 마녀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물에 던져지고 불태워지는데. 이걸 고통에 의한, 그러니까 실현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통에 의한 판별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되게 대단히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1215년에 이건 익히면 안 돼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매우 중요한 면책 선서란, 그러니까 12명이 말하자면 12명의 평판이 좋은 사람을 모으고 그들에 의해서 판결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12명인지 아시죠?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죠. 12명.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잖아요. 12명의 제자가 주변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12명한테 맹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판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판결한 것은 책임을 면책하는 거죠.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에 의해서 판결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지금 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는 법정 증언할 때 선서하죠. 그리고 이게 배심제도의 기원이 된 거예요. 여기서 퀴즈 첫 번째가 나갑니다. 이 퀴즈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이 과목을, 이 동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를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이걸 들으신 수강생분은 퀴즈 1 답 이렇게 해서 12명의 맹세가 뭔지에 대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세요. 그 메일을 보내고 당연히 그 메일 보내면은 저한테 여러분의 메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 메일로 여러분 출석 관련된 보내니까 보내세요. 여기 퀴즈 첫 번째입니다. 이 참 어떻게 보면 이 서양 중세, 서양의 이 형사사법 체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그러니까 신세계가 되면서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많이 이전을 했어요. 그 식민지가 건설된 다음에 식민지가 건설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럽이란 데는 그래도 영주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질서가 좀 있잖아요. 근데 식민지는 사실은 말 그대로 신세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 집행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깃발 꽂고 내 땅이라면 내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보안관을 뽑고 거기서 사법권 행사하는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범죄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범죄가 막 증가를 하니까 사실은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식민지에 이렇게 어떤 유럽에 사람들이 이전해 왔고 뭐 땅을 에다가 곡식을 심고 막 뭘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뭐 강도라고 죽이고 막 그래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안해낸 게 이거죠. 뭐냐면 이건 악마 때문이다. 말하자면은 이 심각한 범죄의 증가는 많은 악마와 마녀들이 이 식민지 이 신세계를 망치려고 한다. 일종에서 마녀 사냥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청교도 식민지 범죄가 증가할 때 마녀의 침략이라고 생각해서 마녀를 또 많이 죽였어요. 요때는 요런 방식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1790년경에 미국 필라델피아의 퀘이커 교도가 범죄자를 감방에 가둬놓고 성경을 읽게 하고 육체적 노동을 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근대적인 교도소 체계의 도입이에요. 과거에도 범죄자는 있었죠. 근데 과거의 범죄자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곤장을 때리거나 아니면 참수해버리거나 아니면 저기 유배를 하거나 그리고 감옥도 있었지만은 실제로 감옥은 거기에서 이제 뭘 이렇게 참회를 하게 하거나 성경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둬두는 거죠. 근데 이 근대적인 교도소 체계는 바로 필라델피아의 퀘이커 교도에 의해서 가둬놓기는 하되 그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감방에 고립시켜 놓고 성경을 읽게 만들고 하고 육체 노동을 통해서 반성과 용서를 하게 하는 게 참회소라는 개념에서 참회하라. 그게 이제 이때는 이제 종교적인 전향만이 범죄를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근대적인 교도소의 체계가 바로 이 체계라는 거예요. 물론 서양 같은 경우는 그랬다고 쳐도 그러면 동양이나 그런 건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이건 정확히 말하면 서양식 근대 교도소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 자연적인 그다음에는 초자연적인 범죄에 대한 설명이 앞에 된 건데
조금 다른 이제 입장에서 범죄를 설명하는 쪽이 있죠. 예를 들면은 실제로 이제 어 일종의 신과 관련된 거로 설명을 하지만은 넷의 힘을 통해서 저해되는 설명을 하지만은 자연적인 설명 체계는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건 근데 어떻게 보면 맥락은 사실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양의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이 신 중심으로 움직인 것이 또 있지만은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히포크라테스 같은 이런 그러니까 이 세계의 움직임에 다른 어떤 설명 체계를 도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해서 자연적인 설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로마법입니다. 왜냐하면 근대 어떤 뭐 법이라고 하는 민법이든 그 가장 기초적인 게 로마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로마법은 히브리 전통의 정신주의, 그리스도 정신주의와 그리스 전통의 자연주의. 그리스 전통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자연주의 철학이 합쳐져 갖고 로마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초로 해서도 범죄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어 로마법의 기초는 뭐냐면 로마법은 권리만이 아니라 처벌에 대한 자연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법과 질서에 대한 신성한 처벌. 이거는 사실은 그리스 자연주의죠. 그리고 사물의 본성에 기초한 정당화. 로마법 전통입니다. 신성한 권리에 의한 왕의 통치는 자연법, 사물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의 지금의 인류 역사의 이 법적인 어떤 상당한 것은 로마법적 전통이 가장 큽니다. 물론 그러면 그건 서양의 얘기 아니냐라고 하는데 동양도 실제로 이제 진시황 이후에 그 진시황이 흔히 말하는 차이나잖아요. 그 시황제 이후에 진나라 이후에 법을 통한 지배를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한나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중국 역사가 만들어진 것처럼 역시 그와 같이 로마법적인 진나라의 법 또 한나라의 봉건제가 형성이 돼서 동양의 세계가 크게 만들어진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인도라든가 이걸 붙이면 좀 복잡해지니까 크게 두 개를 나누면은 어쨌든 이렇게 로마법적 전통에 따라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주로 자연적 설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16세기, 17세기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 뭐 데카르트라든가 스피노자, 호흡스, 라이프니츠 이게 흔히 말하는 그 뒤에 연결된 서양의 물리학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자연주의적 세계관이 결국은 서양의 물리학,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일종의 비인격적인 양적 연구로 전환시키게 된 큰 계기가 된 거고 그래서 16, 17세기 넘어서면서 서양에서 자연과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하는 현대의 사회과학은 자연주의에 대한 강조예요. 자연적인 어떤 인간 바깥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를 통해서 관찰 가능한 현상을 통해서 뭘 설명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뭐 빛에 대한 얘기라든가 전기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세계 그런 현상에 대한 설명들이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물질 세계의 사물과 사건을 자연적 설명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죠. 여러분이 이제
배우고 있는 이 학문 체계인 거죠, 사실은. 자, 이제 자연적 설명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초자연적 설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뭐 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영적 존재인 거죠. 그 다음에 자연적 설명, 이게 자연주의. 그게 이제 서양의 자연과학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넘어오는 것이 이제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이론이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연적 설명의 하나입니다. 즉, 과학적 이론은 자연적 설명의 하나입니다. 주로 이제 과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 가능한 현상 사이의 관계 진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범죄율이 높다, 살인 사건율이 높다. 여기는 되게 가난하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되게 가난해. 그리고 그 나라가 범죄율이 높아. 그럼 이 두 개, 관찰 가능한 두 현상 사이의 관계를 진술하는 것, 이게 과학적 이론입니다. 즉, 예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경제적 빈곤이 범죄율을 높인다 라고 하는 진술이 어쨌든 두 현상 사이의 관계를 진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이 과학적 이론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입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해보니까, 그러면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은 나라도 범죄율이 높다 라고 하면 그 진술은 틀린 거죠. 거짓이죠. 그죠? 이거 말하자면 가난하면 범죄율이 높다 라는 어떤 이론을 놓고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다른 증거들이 나타난다. 그럼 그 이론은 과학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입증될 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 입증의 참된 입증을 통해서 그 과학적 이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는 거죠. 즉 말하자면은 이론에 묘사된 관계들을 체계적으로 관찰한 후에, 즉 이 얼마나 빈곤한가, 빈곤의 정도가 높아지는 정도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범죄율이 높은가 안 하는 걸 보면은 맞네, 틀리네. 그러니까 이론 자체의 주장과 관찰한 결과를 비교해 봐서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거고, 이론은 관계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 이거를 연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이론이 잘 증명을 한다. 그럼 신뢰가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뢰가 높은 이론을 우리는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떤 이론이 신뢰가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뭐 그런 대로 되지만, 만약에 어떤 이론이 신뢰가 없어, 그럼 어떻게 새로운 이론을 찾게 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은 보통 인류의 역사와 이론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론이 어떤 현상을 잘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현상들이 이론에 안 맞는 현상들이 많이 생겨나. 그러면 이 이론은 신뢰를 잃고 새로운 이론이 개발의 욕구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론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할 것이 인과관계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인과관계, 어떤 이론은 결국은 인과관계의 진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가난하면, 빈곤하면 범죄율이 높다. A면 B, 원인인 결과, 이렇게 된 거죠. 반대일 수 있죠. 어떤 범죄율이 높으면
그 지역은 경제적으로 빈곤하다. 원인 결과가 바뀐 거죠. 원인 결과가 바뀐 이렇게. 이런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관찰 가능한 변수 사이의 관계 유형입니다. 즉 범죄율이 높은지 낮은지는 관찰할 수 있죠. 거기가 경제적으로 빈곤한지도 관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월급이든 아니면 수입이든 범죄율이 뭐 살인 사건이 발생 몇 건은 이건 충분히 관찰할 수 있잖아요. 이 두 개 사이의 관계 유형을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인과관계가 모든 경우가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은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두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면은 네 가지의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요건은 첫 번째는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 즉 말하자면은 이게 뭔 때문인지 몰라도 범죄가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것이 바뀌는데 범죄도 바뀌어. 그러니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정적인과 부적이죠. 높아지면 높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지는 데는 낮아지고. 그러면 높아지면 높아지는 건 정적 상관관계, 높아지는데 낮아지면 부적 상관관계. 그러니까 낮아지는데 높아지면 부적 상관관계. 그죠? 정적은 플러스, 부적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상관관계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정적 상관관계, 부적 상관관계.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론적 근거입니다. 이론적 근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뭔가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설명 없이 그냥 단순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냥 감정적인 거.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폭력을 당하면은 반항을 한다라고 하는 그 설명은, 폭력을 당하면은 사람이 어떤 감정이 생기죠. 감정이 생겨갖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무엇인가 분노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리액션을 하는 이런 어떤 설명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툭 내 던진다고 해서 이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즉 어떤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과관계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주장에는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존재하죠. 인과관계의 방향이 존재합니다. 즉 말하자면 A면 B다. 즉 A가 먼저이고 B가 나중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적. 근데 사실은 거꾸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게으르면 살이 찐다. 게으르면 살이 찐다. 근데 반대는 뭐죠? 살이 찌면 게으르다. 뭐가 맞는 거죠?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게으르면 살이 찌는 것은 경험적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살이 찌면 게으르다. 그게 맞습니까? 살이 찌면 게으른 게 아니라 살이 찌면은 정확히 말하면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서 게으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 시간 순서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것을 헷갈리면은 인과관계가 뒤적박죽이 되는 거죠. 즉 A면 B이다에 A가 먼저고 시간적으로 B는 나중이다. 그러니까 인과관계 방향이 있어야지, 시간관계가 있어야지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허위관계의 부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은 대단히 좀 매우 아주 시카고의 외곽 지역 같이 아주 폭력적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뭘 잘했어도 두들겨 패고 뭘 못했어도 두들겨 패요. 그러면은 부모의 양육이 자녀의 그 성향을 결정짓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아무런 이유 없이 두들겨 패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즉 말하자면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아무 이유 없이 두들겨 패는 부모만을 연구하면 안 되고, 이유를 가지고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못했으면은 뭐 때리거나 아니면 훈육하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를 비교, 이걸 통제 변수라고 합니다.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 A면 B다가 설명이 될 수 있으면은 이건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즉 말하자면은 이런 매우 그럴듯한 설명이지만 사실은 의미 없는 허위 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변수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이 인과관계 존재의 네 가지 요건입니다. 여기서 퀴즈 두 번째 나갑니다. 인과관계의 네 가지 요건 중에 허위 관계의 부재가 무엇인지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자, 첫 번째 퀴즈는 12명의 맹세, 두 번째 퀴즈는 허위 관계의 부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허위 관계의 부재가 뭐냐? 자, 시간이 좀 길어져 갖고 마지막으로 다음 넘어가면은 이 과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딱 뭐 이론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인과관계는. 즉 말하자면은 예를 들면 게으르면 살이 찐다고 하는데 게으른 사람 중에서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게으르면 살이 찐다. 60-70% 정도는 사실은 살이 찐다. 그러면 이거는 이론은 신뢰성이 있고 타당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이론의 인과관계라는 것은 단정 딱 100이 아니라 뭐 60이나 70이나 80 같은 경향, 추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과관계의 이론을 만드는 목적은 뭡니까? 특히 범죄학 이론을 만드는 이유는 범죄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범죄가 왜 발생했는지를 알아갖고 그걸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 원인의,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것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줄임으로써 어떤 세상, 좀 깨끗한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정책적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느냐. 즉 말하자면 교육이 더 필요하느냐, 아니면은 부모를 잘 이렇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그게 사실 그래서 인과관계가 꼭 필요한 그건 그럽니다. 인과관계 이론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범죄는 크게 세 가지의 그 준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근데 뭐 뜬금없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범죄를 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항상 하는 질문입니다. 범죄는 범죄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거야. 지가 선택한 거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범죄는 장발장처럼 배가 고프면은
배가 고프면은 3일 굶으면은 누구도 다 넘는 사람이 없다. 즉 범죄 행동이라는 것은 개인의 통제를 넘어서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범죄라는 것을 개인이 주로 주도하는 건지, 개인이 나쁜 놈인지, 아니면 그 나쁜 놈을 만드는 사회가 문제인지, 항상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크게 요 얘기가 항상 충돌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생각일 겁니다. 즉 범죄를 바라보는 세 가지 중것들 중에 크게는 이겁니다. 개인이 선택하는 거다. 아니다. 개인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어떤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고, 그의 가정적인 요인도 있겠고, 이렇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낙태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낙태법이 없으면은 낙태를 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낙태법이 있으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범죄라는 것은 그 어떤 사회 시스템이 뭘 법으로 만들고 뭐를 법으로 만들지 않는가. 그럼 동성애는 옛날에는 불법이었죠.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잣대를 들여오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범죄라고 정의하는 것은 그 사회의 주류가 정할 뿐이지, 모두 다 이걸 흔히 말하는 같이 공유하는 건 아니다. 즉 범죄라는 건 형법이 제정되고 집행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범죄는 그 개인이 선택하는 거다. 그럼 그 개인은 뭡니까? 대단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어떤 존재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배가 고프면 훔치고, 경찰이 쫓아오면 안 잡히려고 도망가고, 그리고 숨어 있고, 즉 합리적 결정을 하는 존재다. 그래서 잠시적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들어가서 고통이 클 것 같으면 범죄는 안 하죠. 안 하겠죠. 이 의지. 즉 인간은 자유의지, 사려 깊은 훈련과 교육을 통한 지성적인 어떤 존재다. 이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중것들 첫 번째,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으로 보는 시각에 근거한 범죄학 이론이 고전주의 범죄학입니다. 고전주의 범죄학, 아주 클래시컬하죠. 고전주의 범죄학은 인간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자유의지를 갖고 무슨 행동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합리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하에서 범죄가 억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고통을 주면은 고통을 안 받으려고 범죄를 안 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 자연주의,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고전주의 범죄학이 억제 이론의 또한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아니다. 이건 개인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은 자기 결정의 행위자가 아니다. 이걸 실증주의 범죄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범죄는 그럼 자기가 아니면 누가 해요? 유전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 사이코패스, 좀 미친 어떤 존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그 개인은 중요한 게 그 개인이 속한 집단, 범죄 집단, 빈곤 집단, 여러 요인. 그러니까 개인의 바깥에 있는 요인이 그 사람을 범죄로 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실증주의 범죄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뭡니까? 실제로는 이게 개인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두 번째랑 똑같은데, 이거는 어떤 힘이 있는 집단이 형법을 만들어 갖고 그 형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대로 범죄자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사회는 치마 입지 마. 여자 치마 입지 마. 치마 입으면 넌 벌금이야. 라고 법을 정해서. 그러면 치마 입은 여자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황당하죠. 치마 입든 말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지금 중동의 여성들 보세요. 다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물론 다는 아니라도. 그러면 이걸 이렇게 벗으면 범죄자가 되고 종교 경찰이 막 때려요. 길거리에서도 체벌을.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가 저건 범죄야 라고 딱 해놓고 범죄자를 정해고 안 정해고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범죄의 원인을 탐구하거나 이건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준것을, 두 번째, 첫 번째 고전주의, 두 번째 실증주의, 세 번째는 이른바 형법 작용의 이론 혹은 법 작용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범죄의 건수라든가 범죄의 특성은 그 형법이 위반되고 집행되는 것에 결정되는 것이지 개인이건 아니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 번째인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이트 칼라 범죄는 거의 실형 처벌이 안 하고 벌금형이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니 그럼 그건 누가 정해? 힘 있는 사람들이 정하잖아요. 오히려 개인에 대한 살인이나 도둑질은 죄를 많이 묻고 기업인들의 범죄는 죄를 거의 안 물어요. 그럼 이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이런 쪽으로 설명하는 거 세 가지 꼭 알아두세요. 어쨌든 이제 뭐 내용은 대부분 했고 이제 앞에 시간을 많이 해갖고 시간이 너무 늘어졌네요. 그럼 뒤쪽에 시간을 좀 줄이면 되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면 범죄를 보는 입장은 초자연적인 설명은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사실은 뭐 신적 설명이고 영적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거고, 자연주의적 설명에서 핵심적인 건 고전주의. 그죠? 개인은 선택할 수 있다. 실증주의. 개인이 아닌 유전자의 힘, 사회적인 힘, 아니면 뭐 심리적인 힘 이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 형법 작용의 이론. 힘을 가진 어떤 거대한 누군가 형법이 작용되는 거에 따라서 범죄가 되고 안 되고가 설정된다. 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조금 추가한 게 고전파가 신고전파. 고전파가 신고전파로 또 바뀌고, 또 실증주의 범죄학도 약간 좀 초기의 실증주의에서 조금 정교해진 실증주의로 갔다가, 또 사회적 요인도 많이 있었다가, 그게 이제 지금 사회적 요인을 따지는 게 주로 이제 범죄학에서 많이 작용되는 뭐 이렇게 지금 많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나머지는 뭐 중간중간 다시 또 설명을 각각의 이론을 하면서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퀴즈 첫 번째, 퀴즈 두 번째에 대해서 내드렸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제 메일 주소 아시죠? 프로파일러 언더바킹, 뭐 제가 저기 강의 계획서도 올려놨으니까 강의 계획서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메일로 보내드린 바도 있고, 그 메일로 저한테 답을 보내셔야지 오늘 그러니까 19일 날 자정까지 보내셔야지 출석이 인정됩니다. 물론 지금 진행되는 동안 저기 단톡방에 출첵은 당연히 하겠지만요. 자, 오늘은 60분이 좀 넘어서 갖고 다음 두 번째 2장 같은 건 조금 줄여서 하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70에서 80분 맞추면 되니까 앞이 길다고 해서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면 됩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해요. 좀 이거 제가 좀 말이 빠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비대면 강의니까 실제로는 대면 강의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서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2주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